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그래도 금요일 저녁이라서 예. 조금 밖에 나가서 노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네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평소와는 약간 좀 동접자 수가 줄어들어 있는데 네. 저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그래도 뭐 금요일 저녁이니까. 저녁 불금이니까. 네, 친구들과도 시간 보내시고 네. 가족들과도 시간 보내시고 네. 어디에도 갈 것 없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저희랑 같이 시간 보내시고 열심히 좀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저녁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또 재밌는 얘기 준비했지 뭡니까? 그럼요. 네. 전혀 실망시키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음. 야, 오늘은 진짜 특이한 거네요. 제주도의 과학. 저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우와. 주말에 네 혼자? 가족들하고 안 네. 부럽습니다. 제주도에 사실 저희가 제주도는 뭐 가까운 곳이고 네. 뭐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제주도가 과학의 요람이다. 제주도의 요람이 좀 그런가? 특히 지형과 뭐 네. 생물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네. 다 이유가 있고 연혁이 있고 예. 그러나 우리가 모를 뿐이고 예.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의 과학 전문가를 네. 모시고 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우린 제주도 가면 그냥 어디 가서 회를 먹어야 될지 그것만 네. 찾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오마미님이 제주도 사신다고 하시네요. 아, 그러세요? 오늘 얘기는 정말 한 번 들어두면 네, 제주도 갈 때마다 아는 척하기 너무 좋은. 네. 야. 예. 아마도 뭐 가족들과 제주도에 갈 때도 있을 거고 네. 혹은 또 연인과 뭐 갈 때도 있을 연인과 테고. 갈 때도 있을 텐데 네. 무심한 듯 오늘 여기서 들은 이야기 언더스탠딩이 뭐 엄청 유명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많이 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잘 들어주셨던 이야기들 네. 해놓고 무심한 듯 살짝 얘기해주면 예. 와. 진짜 달리 보입니다 사람이. 네. 깊이가 다른 네. 경제 방송.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드리는 언더스탠딩 곧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예. 예. 문은혜 작가 얘기를 보다가 벌써 화면이 들어왔네요. 네. 예. 자, 오늘은 제주의 과학. 네. 오늘 모신 분은 예. 탐험가이십니다. 탐험가. 나는 직업이 탐험가인 사람 처음 만났어요. 와, 진짜 설레네. 탐험이 직업이에요? 네. 탐험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먹고 살지 참 궁금합니다. 네. 네. 본인 스스로를 탐험대장, 네. 줄여서 대장으로 불러달라고 하셔서 예. 문경수 대장님 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탐험가. 탐험은 뭘 하는 게 탐험입니까? 사실 이게 탐험이 예. 그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 사막에 가서 공룡 화석 발굴하고, 네, 그리고 화산에 가서 화산 조사하고, 또 이렇게 뭐 나사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그 화성이나 달 탐사 관련된 그런 막 현장에 가서 네. 또 직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하고, 네, 실제 진짜 물리적 탐험을 재밌겠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공룡도 하고 나사도 한다고요? 네.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렇긴 한데 예. 제가 이제 이 탐험을 거의 한 17년 이상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주로 우주 관련된 그런 주제로 탐험을 했다가 네. 이제 포트폴리오가 공룡으로 확정이 되고 오. 뭐 그다음에 빙하, 뭐 화산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하다 그러면 나는 평생 공룡만 공부해라고 하는 공룡 박사님처럼 논문 쓰는 분이 아니라 그렇죠. 어찌 보면 저는 과학자와 탐험가의 경계 지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저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간접 경험과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군요. 그렇죠. 그렇기도 예. 하고 이제 그 제가 하기 쉽지 않은 경험이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좀 아. 이렇게 메시지도 많이 전달하고 아.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야, 공부는 하는데 논문은 안 쓰는. 진짜 세상 부럽다. 기자도 야. 기사만 안 쓰면 최고의 취재만 직업입니다. 하고 기사 안 쓰면 진짜 좋은 건데. 네, 근데 저도 전에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탐험을 갔다 오면 많은 분들이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언제 쓰셨어요? 이거는 좀 됐는데요. 2018년도에 이 책을 문경수의 제주 과학 탐험이라는 네. 책에 예. 저자이시기도 하고 저자이시고. 어쩌다 어른에도 한번 보여줘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한번. 네. 이런 책입니다. 하여튼 신기하네. 탐험가. 네. 그래서 이런저런 탐험을 하시다가 네.
제주도 탐험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그 탐험이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가 네. 딱 떠올리면은 뭔가 그랜드 캐년 가고 그렇죠. 뭐 히말라야 오지에 가고. 가고 오지에 그렇죠. 막, 네, 뭔가 해외의 남극 웅장한 탐험. 자연들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예. 사실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탐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만난 외국 과학자들이나 탐험가들이 오히려 제주도의 가치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제주도 네. 죽여. 야, 너 제주도에 가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니?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아,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주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네,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주. 제주도에는 뭐 경치 좋은 것도 많고, 네, 뭐 약간 맛집도 많고. 네, 뭐 이국적인 지형도 있고, 네. 뭐 그게 다 과학의 소산이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외국 과학자들이 그냥 제주도가 뭐 과학적으로 되게 가치가 높다. 막연하게 이런 얘기만 해서 제가 한번 그 나사에서 온 과학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제주도 오고 싶어 하냐.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예. 나사에 가면은 지구연구센터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구연구센터. 그렇죠. 나사 지구연구센터. 네. 네. 어스 옵저베터리라는 센터가 있는데 예. 여기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랜드셋이라는 인공위성을 가지고서 지구상에서 과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들을 네. 이렇게 관측도 하고 또 연구하고 위성에서. 그렇죠. 그 네. 데이터를 나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아카이빙을 해놓고 있는데 10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나사 DB에서 검색이 됐던 게 바로 제주였다라는 거예요. 아, 네. 과학자들은 제주도를 굉장히 가치 있는 곳으로 본다. 그렇죠. 외국의 과학자들이.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가 그렇게 신기하든. 그래서 제가 한번 너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내가 한번 제주를 좀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한 14년 전에 제주도랑 만들어진 과정이 비슷한 이 하와이의 비가일랜드 섬으로 제가 탐험을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섬에 가시면은 예. 아직도 이렇게 1000도가 넘는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금 하와이 비가일랜드에서 용암 터졌습니다. 터져서 네.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빅 아일랜드. 그렇죠. 비가일랜드.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화산연구소에 제가 연락을 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달라 하와이를. 예. 그랬더니 또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랬다 갔더니 거기서 이제 저를 그 8순이 넘으신 은퇴한 화산학자분이 저를 딱 반겨주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제주도 가보는 거다. 하와이 하시는 분이? 어? 그러니까 네. 그게 하와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저는 그렇죠. 양쪽 다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와이가 더 좋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분께 전해주세요. 좋을 것 같은데 하와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아니 왜 그러시냐 도대체 박사님을 포함해서 왜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 제주도 오고 싶어하냐 그랬더니 이분께서 약간 힌트를 주시는 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대요. 네, 3가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제주도에만 있는. 제주도에 어쨌든 말- 특징이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예. 것 같은데 예. 일단 하와이와 제주도가 예. 형제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섬이다. 자, 이게 무슨 하와이와 말일까요, 이게? 아무나 다 형제네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 네, 뭐 자매 결혼한 것도 아닌데. 화산섬이다. 네, 그렇죠. 자, 일단 그런 그런 특징이 건 있는데, 있겠죠. 좀 더 표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형제 자매가 얼굴이 닮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이 제주도나 이 하와이의 그 산의 측면을 바라보면은, 마치 방패를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경사가 완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한라산 같은 화산을 방패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방패가 네, 방패화산. 예. 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예. 마치 그 위에가 한라산이고 밑에가 하와이인데 둘 다 산의 지형이 약간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경사가 예. 완만하죠. 완만하네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저렇게 경사가 완만해지려면 이 용암의 성분이 토마토 주스처럼 묽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묽은 용암이 넓게 퍼지면서 굳어지니까 경사가 완만해지죠. 위로 팡 하면 높게 솟아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꿀럭꿀럭 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 거군요. 네네네. 이렇게 용암이. 네, 용암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질질 흘렀군요 용암이. 그렇죠. 네. 침 질질. 그렇죠. 물 같은 용암이 있고 꿀 같은 용암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 이렇게 제주 같은 화산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랑 암석의 구조가 다릅니다.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강원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제주 애월이나 구자에 갖다 옮겨 심으면 네. 강원도만큼은 안 자라겠죠. 네, 근데 그렇겠죠. 이거를 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화산 지형에서만 생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생태계가 꾸려질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제주도의 곶자왈.
네. 이게 네. 화산섬에서 만들어지는 숲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 독특한 화산 지형을 거점으로 살고 있는 이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궁금하고 호기심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과학자는. 아니 네. 비슷하다면서요. 형제산이랑 같이 꿀럭꿀럭 하와이에서 나오고 사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모습도 비슷하고. 네, 그럴 것 근데 같은데? 어쨌든 자, 전 세계 다 가보셨나 보네요. 야, 제주도만 안 가봤네. 네, 근데 어쨌든 아까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 곶자왈이라는 숲 자체가 힌트를 드리면은 지구상에서 제주도에만 있는 그런 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네. 특징이 있는데요? 네, 네. 일단 곶자왈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은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제주도 가시면은 예. 곶자왈에 가보신 분도 계실 테고 네. 못 가본 분들도 저 이렇게 못 가봤습니다, 제주도에. 안내판을 보면은 네. 곶자왈이라는 그런 지명들이 있는 곳을 간간히 보셨을 거예요. 예. 네, 곶자왈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주 중산간에 있는 숲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제주 숲의 원형이다. 네. 곶자왈이 네. 제주도 숲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렇죠. 곶자왈이에요. 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제주 가면 사려니 숲도 있고 여러 숲들이 있죠. 예, 예. 자, 그런 데는 주로 이렇게 삼나무를 인공적으로 조름해 놓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쭉 아, 하늘을 그렇죠, 향해서. 아하, 네. 아하. 그래서 그런 그 단정된 숲이 아니라 정말 나무와 넝쿨 따위가 막 어수선하게 엉켜 있고 땅바닥에는 또 흙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크고 작은 현무암만 잔뜩 깔려 있는 그런 숲을 제주에서는 곶자왈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게 고유 명사예요? 아니면 숲이라는 이름의 일반 명사예요? 아주 되게 추리를 잘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제주어입니다. 그래서 곶이라는 말은 제주어로 숲이란 말이고 네. 이 자왈이라는 거는 이렇게 땅바닥에 흙이 없고 돌뿌리만 가득한 곳을 돌뿌리 숲이네. 돌뿌리 숲. 그렇죠. 정확히 보셨어요. 돌뿌리 숲입니다. 돌뿌리 숲의 제주도 말이네. 그럼 제주도에는 곶자왈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확히 보셨는데 이 곶자왈이 오늘 질문 그냥 좋네. 한라산 중심으로 중산간을 팽돌러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저기 제주도 남쪽에 가면 삼방산 있죠. 네. 그 삼방산 일대가 제주도 가장 넓은 곶자왈이고요. 그리고 애월 중산간에 또 한 덩이가 있고 저기 그 조천 쪽에 하나가 있고 네. 또 성산 쪽에 이렇게 크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주를 대표하는 곶자왈 지역들이죠. 왜 거기가 제주의 거기가 왜 특이해요? 왜 과학적으로 네. 특이합니까? 그 네.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일단 그 이 제주 곶자왈이 사실 땅바닥에 흙이 없다 보니까 농사를 못 져요. 흙이 그렇겠죠. 없으니까. 네. 그래도 제주 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곶자왈을 그냥 버려진 땅이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도 못하니까. 자, 근데 그 90년대 초반에 이 제주도 출신의 한 과학 선생님에 의해서 이 곶자왈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네. 이분께서는 그 몇 년 전까지 그 제주 세아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셨던 네, 송시태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예. 이분이 이제 그 고향이 제주 함덕이셨대요. 예. 함덕 해수욕장 가보셨죠? 네. 예. 네, 너무 아름답죠. 예. 자, 근데 예전에는 더 아름다웠겠죠. 근데 그렇겠죠. 왜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없고 되게 뭐 한적하고 아, 이제 사람 싫어하시는구나. 그렇죠. 개발도 덜 됐고 하다 보니까 예. 되게 좀 이게 아름다운 그런 해변이었는데 예. 제주도가 이제 요즘에 뭐 함덕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이 이렇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훼손되는 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내 고향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제주 전역을 답사를 다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 자, 일단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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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평균 2,000mm 이상이 내리는데 예. 그때 뉴스 틀어보시면은 막 말랐던 하천이 범람하고 막 집과 차가 잠기죠. 예. 자,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똑같이 태풍 때 비가 내리는데 이 동네는 물난리가 나서 발칵 뒤집혔는데 이 동네는 홍수의 피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주도 내에서도. 네, 똑같이 바로 옆 동네에 있는데도. 자,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제 그 비가 내리는 날마다 그 일대를 답사를 다니셨는데 단서를 찾지 못한 거예요. 예. 네, 어쨌든 이 동네는 뭐지? 뭐지 이래서, 희한한 거죠. 자, 홍수가 안 나는 동네가 신기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자,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겨울 무렵에 또 답사를 나가셨다가 해가 빨리 떨어져서 예. 이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봤던 이 곶자왈을 가로질러 가다가 이 땅바닥에 깔려 있는 돌멩이를 보시고서 유레카를 외치신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돌들이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돌과 돌틈 사이로 빗물이 다 투수가 되니까 네.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네, 아, 흙이 있으면 머무는데 그렇죠. 네, 돌로 돼 있으니까 그 밑으로 그냥 내려간다. 그렇죠. 네. 홍수난 다른 동네는 흙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땅들이 이렇게 돌멩이만 있는 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해안가에 보면 뭐 당근밭도 많이 있고 토양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 곶자왈 일대만 땅바닥이 이렇게 돌로 돼 있느냐? 요게 핵심이라서 요 얘기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제주도 이 곶자왈이 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약간 구연동화처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구연동화 자, 좋아요. 아주 예. 옛날 옛적에 예. 분명 이 근처에 커다란 오름이 있었을 거예요. 오름이 화산이죠. 예. 네. 뭐, 예. 산각 조그만 산 같은 그럴 수 거. 있죠. 예. 자, 그러면 오름이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용암이 흘러내려오겠죠. 네, 찔찔. 그렇죠. 예. 찔찔 흘러내리면서 찔찔. 넓게 퍼지면서 굳어지면 네. 딱딱한 용암 운동장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었다 녹았다. 그리고 용암 땅 밑에는 기본적으로 동굴이 많다 보니까 네. 동굴 천장도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땅에 틈이 생기면 그렇죠. 어딘가에서 바람을 타고 식물과 나무의 씨앗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러겠죠. 네. 근데 이 뿌리가 점점 두꺼워지면 이 땅이 더 많이 깨지겠죠. 뿌리가 네. 갈라지면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곶자왈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와장 깨진 돌멩이를 수백 겹 쌓아놓은 땅 위에 숲이 생겼다. 그래서 용암숲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돌틈 사이로 빗물이 다 스며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빗물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옆 동네. 옆 동네 물론 옆 동네도 가겠죠. 그치, 옆 동네 피해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스며들면 뭐 여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그냥 바다로 바로 갔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곶자왈이 중산간에 있다 보니까 경사면을 따라서 일부는 바다로 유실이 됩니다. 네. 근데 50% 이상의 빗물이, 평균 18년에서 20년 정도 계속 지하로 내려가서 이 제주도 밑에 있는 지하수 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거기에 빨대를 꽂아서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삼다수. 네. 삼다수. 맞습니다. 제주 삼다수.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곶자왈이 물론 생태 환경적으로도 가치가 중요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제주 지하수를 함양하는 함양 필터, 스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곶자왈의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와. 곶자왈에 네. 내린 비는 네, 그 바닥을 뚫고 스며들어서 네, 제주도 밑에 있는 지하수 층까지 내려가는 층까지 거죠. 내려가 네, 있는다. 네. 곶자왈이 없었다면 없으면 제주도가 사실 지하수를 함양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냥 곶자왈이 아닌 땅에 내린 비는 바다로 흘러 내려가니까. 그렇죠.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고 뭐 뭐 주변에 식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식물이 다 흡수하고 할 테고. 우리가 네. 그럼 먹는 삼다수는 곶자왈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하. 네, 제주 전체 지하수의 거의 40%를 이 곶자왈 지대가 다 스펀지처럼 받아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안 그랬으면 그냥 흘러 내려가는 바닷물일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섬은 기본적으로 물이 되게 귀한 곳이다 보니까. 그러게. 네. 그러네요. 자, 근데 그러네. 이것만 중요하면 곶자왈이 대단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네, 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예. 일단 이 돌과 돌틈 사이로 이 빗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공기가 이 돌틈 사이로 들어가서 예. 어쨌든 땅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죠. 네. 예. 그러니까 지열에 이 공기가 데펴져서 예. 따뜻한 공기가 돼서 1년 내내 곶자왈을 순환을 하게 됩니다. 숲을. 네. 네, 계속 구멍들이 나 있으니까. 어? 구멍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이 그렇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곶자왈은 1년 내내 16도에서 18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 남방 한계식물과 북방 한계식물이 가장 완벽하게 공존하는 숲이 바로 제주 곶자왈입니다. 남방 한계식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죠? 뭡니까? 열대식물. 예. 열대식물과 있고 한대식물이 같이 공존하는 다 살 수 있어요. 네, 그런 생태계가 거의 지구상에 없는데 이 제주 곶자왈이 거의 유일하다라는 거죠. 와. 항상 연중 기온이 일정하니까. 네, 일정합니다. 네. 한 그러면- 20 근데 그럼 열대식물, 일정하면 열대식물도 못 살고 한대식물도 한대식물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쩌면 근데 그 온도가 사실 극단적이지 않고 사실 16도 정도면 뭐 이게 평균 온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요 식물도 네. 살 수 있고 요 그렇죠. 식물도 살 수 있다. 네, 그렇죠. 좋게 말하면 그렇고 이 식물도 네. 제대로 못 살고 저 식물도 제대로 못 살아. 그냥 간신히 사는 건데 다양하게 간신히 와, 산다. 와. 그렇죠. 근데 식물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겉들면은 네. 어쨌든 이렇게 곶자왈이 이제 그 1년 내내 사계절이 푸르니까 와. 이게 겨울이 되면 이 한라산에 살고 있던 노루들이 이 곶자왈로 겨울나기를 하러 내려옵니다. 여긴 따뜻하니까. 따뜻하니까. 이야. 자, 그러면서 잎사귀 따먹으면서 예. 이제 배설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 동물의 배설물이 곶자왈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이랑 섞이는 과정에서 예. 희귀식물한테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부엽토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2000년대 초반에 이 제주 곶자왈에서 아주 식물학계를 발칵 뒤집었던 엄청난 발견이 일어나게 되는데 뭔데요, 그게? 네, 이 지구상에서
있는데요. 제주 곶잘에만 서식하고 있는 제주 고사리삼이라는 고사리가 발견이 돼서 전 세계 식물학자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게요? 왜요? 네. 왜 그게 그 나라는 고사리 없어요? 그렇죠. 되게 의아하죠. 네. 고사리가 왜?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고사리가 거의 10,000종 이상이 있는데요. 예. 이 식물학자들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예. 이 수만 종의 고사리가 종은 다양하지만 이 고사리들의 부모 개념이 속 개념은 하나였을 거다. 네. 하나의 속에서 이 10,000개 이상이 분화됐을 거다라고 믿었는데 네. 이 제주 고사리삼은 일속일종, 부모도 하나, 후손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변종이 없다. 그렇죠. 얘만 예전부터 얘로 그렇죠. 다 있어왔던 거다. 네네. 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제주 이제 한 곶자왈에 네. 이제 그 멸종위기 특급식물로 지정이 돼서 네. 이제 펜스를 쳐서 정말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요거 함부로 따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 다른 동네 고사리는 네. 변종이 막 생기는데 네. 왜 거기는 저 녀석은 변종이 안 생겨요? 어쨌든 그런 환경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1년 내내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고 또 고사리가 자라려면 어쨌든 그 습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습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제주 곶자왈은 습하기도 한데 이게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물이 1년 내내 또 고여있다 빠졌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환경적 특징들이 이렇게 아주 고유한 종을 만들어낸 거죠. 제주도가 고사리가 유명하다는데 그래서 맞아요. 그런가? 제주도 고사리가 유명하죠. 네, 일단 제주도는 우리 그 육지에 있는 고사리 중에 거의 80% 이상이 네. 제주도에 다 서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정말 고사리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그 거기서 노루가 놀러 와서 배설물을 그러고 가면 네. 그게 흘러 내려가서 삼다수랑 섞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곶자왈도 그 부엽도층이 그 두껍지가 않아요. 예. 네, 되게 예. 얇고 조금만 부엽들을 걷어내면 네. 바로 또 현맘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비가 내리고 또 쓸려 내려가고 그런 자연 풍화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거 아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네. 제주도 가면 원래 무슨 마트에 가면 물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제주도는 삼다수밖에 없어. 진짜 그럼 물이 삼다수밖에 없고 삼다수 생수는 원가가 대부분이 유통 비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주도의 삼다수는 유통 비용이 도시보다 훨씬 쌀 거 아니야. 그치. 그 그래서 도시에 있는 생수는 제주도 오면 비싸질 거 아니에요. 한 절반 가격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가격 먹는 경쟁이 안 되는 거에. 거지. 그래서 제주도는 진짜 삼다수만 먹더라고 아예. 여담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곶자왈이라고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이 한다. 그런 과학적인 배경이 있다. 네. 와. 야. 신기하네요. 야, 이런 얘기 멋있는 오빠가 해주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곶자왈을 이렇게 가면서 이 땅이 말이야. 이 밑으로 야. 삼다수가 흐르는 거야. 자기 노루 알아, 노루? 네. 야. 예. 진지하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다. 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산일출봉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출봉, 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일출봉. 네. 예. 네, 두 분도 다 일출봉 다녀오시지 예. 않았나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직접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네. 그냥 멀리서만 뭐 보시는 분도 있고. 네, 네. 어쨌든. 사실 이제 성산 일출봉이 우리한테 너무 이제 수학 여행의 필수 코스고 맞습니다. 네, 갈 때마다 이제 들리다 보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식상해하세요. 네. 성산 일출봉 와도 뭐 굳이 올라가냐, 네, 그냥 밑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자, 네. 자 이러는 곳인데 제가 이제 이 일출봉의 가치를 새롭게 눈에 띈 계기도 아까 그 하와이에서 만났던 네. 그 화산학자 분 덕분인데요. 일단 그 하와이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해변이 하나 있죠. 와이키키. 그렇죠. 네. 네. 자, 와이키키 해변에 딱 가셔갖고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지구상에서 트레킹하기 가장 좋은 곳 1등으로 뽑힌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화산 분화구가 있습니다. 네. 네,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예. 많은 분들이 여기구나 하실 텐데, 네, 와. 바로 와이키키 옆에 예. 이런 화산 분화구가 있는데요. 와. 그런데 이 분화구가 사실 딱 보시면은 성산 일출봉이랑 많이 닮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느낌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산일봉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은 약간 뭐 차이만 있지 전체적으로 야,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네.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네. 그렇죠. 예. 근데 실제 느낌만 비슷한 게 아니고 예. 똑같은 수성 화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수성? 화산이 네. 수성화산, 유성화산이 따로 있어요? 네. 수성화산은 수성화산은 뭐냐면 예. 정확히 보셨는데 수성 불펜이랑 느낌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오다가 예. 운이 나쁘게 지하수나 바닷물을 만나게 되면 이 마그마가 용암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격렬하게 폭발을 해서 화산재가 됩니다.
우리가 프라이팬에 기름이 끓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은 난리가 나죠. 네, 자, 네. 그런 것처럼 막 부글부글 끓면서 난리가 나면서 이 물기를 묵은 화산재가 하늘로 솟구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떨어지면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만들어졌다. 즉 마그마가 물과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화산을 수성 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수성 화산인데, 네. 그런데 이 하와이에 있는 다이아몬드 헤드가 성산 일출봉의 크기로만 놓고 보면 거의 3.5배 크기예요. 그럼 규모가. 그게 더 유명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 경관적으로는 되게 유명하죠. 그거의 미니어처가 성산 일출봉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연과학적인 가치로만 놓고 보면 성산 일출봉이 지구 1등입니다. 응? 네, 과학적 저기요? 가치를 띄워보면. 왜요? 자, 그 이유를 왜요? 설명해 보면은, 자, 지금 이 하와이의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를 보시면은, 현재 위치가 이렇게, 현재 위치가, 잠깐만요. 네, 아이고. 네. 현재 위치가, 이렇게 그 도로 안쪽, 내륙에 있다 보니까, 네.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이 분화구의 옆면을 깎아내지를 못합니다. 네, 침식이 되지 않는 거죠. 예. 파도가 저기까지 올라와야지만 네. 이 분화구의 옆면을 그렇죠. 깎여 나갈 텐데. 예. 워낙 예. 분화가 높고 크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산학자들이 분화구를 연구하려면 이 분화구의 지형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단면을 봐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이 화산이 어떤 퇴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저걸 거죠. 케이크라면 반 자르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안에 뭐뭐 들었는지 그렇죠. 단면을 보고 싶다. 단면. 예. 그래서 얘는 단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관적 가치는 뛰어나지만 네. 자연과학적 가치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근데 반면에 우리의 일출봉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죠. 예. 자, 그리고 어우, 다 깎였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제주도의 파도가 보통 매서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매서운 파도가 이 일출봉의 옆구리를 수천 년간 때리면 깎여 나가겠죠. 예. 자, 그래서 일출봉이 지금은 저렇게 왕관 모양을 하고 있지만 네. 원래는 다른 오름처럼 이렇게 능선이 있었습니다. 우와. 네, 근데 파도에서 침식이 됐고 그 떨어진 돌멩이들이 잘게 부서졌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또 파도가 얘를 슬슬 밀어서 네. 원래 섬이었던 일출봉이랑 제주 본섬을 연결하는 우리가 여기 경치 차 마시러 많이 가는 요 광치기 해안 도로를 만든 겁니다. 네, 그 퇴적물들이 밀려나가서. 네. 자, 그래서 옆구리 살이 저쪽으로 가서 그렇죠. 네. 다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야. 자, 그래서 약간 요약을 하면은 네. 또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 이런 수성화산 분화구의 단면 구조, 즉 이 화산이 어떤 퇴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일출봉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맞습니다. 저런 게 많이 없습니까? 전 세계에서 하와이하고 뭐 네. 성산 일출봉 뭐 많이 없습니까? 사실 그 왜 그러냐면 네. 그 이 수성화산이 어쨌든 바다에서 생기다 보니까 그 이전에 생긴 화산들은 다 침식이 돼서 사라졌겠죠. 근데 이 성산 일출봉이 우리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예. 이 최초 분출한 게 5,000년 전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 사라지지 않고 저렇게 완벽하게 단면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웬만하면 저거 다 깎아서 다 깎여서 없어지죠. 네. 바닷속에 있으니까 그 맞습니다. 네. 5,000년 전. 네. 겨우 5,000년이다. 그렇죠. 네. 완전- 지질하게 시간이라는 게.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화산학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성산 일출봉은 죽기 전에 와봐야 되는 화산학의 성지 같은 곳으로 야, 여겨지신다는 그럼 거죠. 그걸 아는 분들은 보면 옆에 이렇게 네. 단면들을 보고 깎인 네. 옆구리가 보고 싶다. 와, 그렇죠.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출봉에 가실 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매표에서 정상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옆구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산일출봉 옆으로 내려가시면은 예. 해녀의 집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서 흑돼지 1인분만 안 드시면은 모터보트를 타고서 일출봉의 이 옆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15분 동안. 네. 네, 그러니까 꼭 한번 그 옆에 가서 해녀집 옆에 있는 모터보트를 타시고서 이 정말 이 한번 두르는 네, 거예요. 한 바퀴를 돌 수가 우리 있어요. 보면 압니까? 뭐예요? 까만 돌이지 뭐. 근데 자세히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세히 네. 보시면은 예. 사실 지질학의 역사는 이 줄무늬의 역사입니다. 네. 이 줄이 얼마나 많이 쳐져 있냐 지층이 그리고 얼마나 얘가 경사가 뉘어져 있냐 세워져 있냐. 네. 근데 잘 모르고 보셔도 얘가 이렇게 뭔가 퇴적물들이 이쪽 방향에서 쌓였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였구나. 그 정도만 느끼셔도 이 지질학의 시간을 좀 이해할 수가 습기를 있죠. 먹으면 화산재가 펑 올라갔다가 네. 그게 차곡차곡 눈 내리듯이 쌓여서 그렇죠, 맞습니다. 눈 쌓인 곳처럼 해서 차 올라온 게 저 성산 일출봉인데 그렇죠. 옆구리를 딱 깎아서 보면 그 눈 쌓인 게 쫙 보인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야, 눈 많이 쌓였네.
하고 보일 것 같은데. 와. 네, 그래서 어찌 아하. 보면은 사실 이제 제주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제주에 가면은 늘 이렇게 봐야 제주가 돼요. 이제 이 웬만한 적당한 면적 안에 예. 정말 여러 군데 이렇게 뭐 차 타고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야. 그냥 뭐 늘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 제주 가서 보는 이 자연 유산들은 보통의 유산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모진 풍화 과정과 난개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정말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3관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제주도다. 저는 이게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야, 그럼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와이의 그 노 과학자분은 제주도 이 옆구리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겠네. 실제 제가 이걸 그런 내가 분 많이 보더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주가 워낙 화산학적으로 유명하니까 이렇게 외국 화산학자들 종종 방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보면은 그분들은 이거를 교과서로만 봤던 거예요. 아 책에서만 본 거예요? 네, 지질학 백과사전, 어. 화산학과 학부 뭐 교재 이런 데다 보다가 이걸 봤을 때 진짜 눈물을 흘리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아, 그런 거예요? 펑 솟아올라서 네, 차곡차곡 쌓여봐야 네. 한 두세 달이면 다 쌓이지 않았겠어요? 와 정말 예리하세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출봉 정도 크게 네. 되면은 네. 야 저거 만들어지는데 한 5만 년 걸렸겠다 하는데요. 네. 이 수성화산의 특징이 뭐냐면 격렬하게 폭발하다 보니까 네. 진짜 단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예. 자 근데 이렇게 수성화산 폭발하는 거를 화산학자들이 이게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눈으로 목격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900년대 초반에 네. 아이슬란드에서 서치 화산이라는 게 폭발했는데 그 화산이 일주일 만에 바닷속에서 폭발해서 섬을 하나 만든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수성화산 폭발이 이렇게 격렬하고 단시간에 이런 화산지역을 만드는 거라는 거를 그때 최초로 느끼게 된 거죠. 와 정말 예리하게 보셨어요 진짜. 그러면 이런 질문을 그걸 처음 보면 봤습니다. 이게 네. 얼마나 빨리 얼마나 격렬하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를 알 수 있다. 그 옆구리를 보면. 그렇죠. 옆구리만 보면은 어쨌든 그래도 뭐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연대 측정을 해야죠. 예. 네, 예.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만들어졌는지 다 알 수 있죠 요즘에는. 와.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뭐 아주 신기한 세상이네. 네. 자, 오빠하고 옆구리 보러 내려가자. 네. 이런 이야기. 네. 성산일출봉에 알겠습니다. 가서. 네. 네. 그다음에 또 야. 자, 그 다음도 약간 이제 비슷한 거를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 네. 일단 이 제주도 같은 화산섬을 이해할 때 중요한 그 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화산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가 그 과거에는 지금보다 이 바다의 해수면이 훨씬 낮았어요. 해수면이 네. 바닷물의 높이가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아래에서도 화산이 많이 터졌겠죠. 자 그래서 바다 밑에도 분화구가 많이 있을 텐데 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물에 잠겨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네. 엄밀히 따지면 바닷속에 있는 해저 분화구도 제주의 일부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녀 삼촌들이 아닌 이상 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분화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너무 또 다행스럽게 제주도에는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해저 분화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예. 네, 그곳이 바로 제주 서쪽에 있는 수월봉에 가시면은 그 단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수월봉. 자, 저기가 딱 수월봉이라는 곳인데 일단 그 아주 웅장한 절벽이 하나 보이죠. 네. 자, 근데 네. 화산학자들은 저 절벽을 화산 쇠설층이라고 부릅니다. 쇠설층. 네, 뭔가 그건 화산에 분출할 뭡니까? 때 뭔가 많은 것들이 나와서 네. 쌓여서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자, 보여요. 뭐 그쵸.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쌓였네. 네, 그래서 한자 표기로 저렇게 쓰니까 일단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용어 쓰지 않고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 화산이 뻥튀기처럼 빵 터지면 이 분화구 안에서 화산재가 막 나옵니다. 네. 그럼 화산재들이 붕 떴다가 떨어지면서 네. 차곡차곡 쌓여져서 만들어진 그냥 시루떡의 단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드 케이크, 레이어드 케이크 그런 거지. 맞습니다. 저게 그럼 일출봉 옆구리잖아요. 뭐 그렇게 그렇죠 비슷한 거죠 만들어진 과정이 자 그런데 단순히 그 이 치즈케이크의 단면을 닮은 이 지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얘를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렇게 과자 칙촉을 닮은 탄낭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탄낭. 구조
예. 네, 탄당 쑥 구조. 들어간 쑥 들어가고. 잠깐 안에 그 푹 파인 듯한 저걸 탄당 구조라고. 그렇죠. 자, 네. 왜 탄당 구조라 부르냐면 예. 화산이 터질 때 화산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렇게 크고 작은 화산탄이라는 암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근데 제가 날아와서 박혀 있는 모양이 약간 총알이 날아와서 박힌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한자 표기로 탄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좀 탄당이라는 건 저 약간 비어있는 누가 파먹은 것처럼 저 구멍을 그렇죠. 탄당이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저 형태를. 자,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하냐면, 예. 화산학자들이 이 수월봉의 해안 절벽, 지금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 네, 저 절벽을, 1980년대 초반에 처음 이제 조사를 나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풀더미를 다 걷어낸 다음에, 저 지층을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 화산이 터질 때 나오는 화산자랑 화산탄이 날아와서 쌓인 게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딜 봐도 분화구가 없어. 바다밖에 없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저 탄낭 구조가 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아, 총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를 알려주는구나.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자, 이 탄낭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돌이 날아온 방탄이 방향대로. 맞은 자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보면 어디서 날아온 총인지 알 수 맞아요. 있다는 거지. 네, 지층이 이렇게 U자로 휘어져 있죠.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돌멩이가 이쪽 어딘가에 날아와서 요런 각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지층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 각도를 다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총 쐈어요. 네, 저쪽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고 있는. 야. 또 일름이 있어. 네, 그래서 저 수월봉 해안 절벽과 저 이야. 고래가 그려져 있는 지금 차기도라는 무인도 그 바다 한가운데가 분화구 중심이었고요. 제가 빵 터지면서 점선 모양의 성산일출봉 2배 크기의 거대한 분화구가 있었는데 예.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파도가 다 깎아버린 거예요. 아. 다 날아가고 지금 분화구에 테두리만 남아 있는 거죠. 저기 예전에는 성산유출봉 같은 게 있었다. 2배 크기가 있었던 거죠. 2배 크기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법의학자네, 법의학자. 그렇죠. 죽은 걸 맞습니다. 보고 사인을 분석해서. 네, 맞습니다. 얘가 진짜. 어디 방향에서 방향에서 날라왔구나. 총을 맞습니다. 쐈구나. 네. 이걸 아는 거군요. 그렇죠. 칼이 이 방향에서 들어갔구나. 그리고 한 바퀴 돌렸네. 네. 자식. 그거네요. 네. 와.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주도에 힐링하러 왔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어려운 화산 쇠설층을 알아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런 화산 쇠설층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도 이 수월봉 해안절벽 2km가 거의 유일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서 그런 이 거예요? 수월봉도 만들어진 게 19,000년밖에 안 돼요. 비교적 신선한 화산이고 그리고 이 화산 세대층의 운명도 똑같아요. 파도가 계속 치면은 네.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겠죠. 아직까지 유효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네, 건 다 맞습니다. 없어져 버렸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 화산학 백과사전에도 이 화산 쇠설층을 소개하는 챕터를 열어보면 우리나라 수월봉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다는 와, 거죠. 전 네. 세계에서 저걸 제일 잘 보여주는.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해마다 4월 달에 수월봉.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여기 와서 또 연구도 하고 제주도 수월봉 어디쯤 있어요? 제주도 지도에서. 쉽게 말하면 약간 협재해수욕장에서 예, 남쪽으로 30분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협재. 네. 서귀포 근처입니까 그럼? 아니요. 아니요. 협재해수욕장이랑 왼쪽에 있는 거 삼방산 아니에요? 딱 중간. 네, 모슬포에서 가깝죠. 제주도의 네. 서쪽. 그렇죠, 맞습니다. 서남 쪽. 서남 네. 쪽이죠. 맞습니다, 서남 쪽. 맞습니다. 네네. 네. 아니 근데 그 왜 이런 걸 안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서 남들은 교과서에 나온다는데 왜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옵니까? 학교 선생님이 네. 이렇게 재밌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애들 말도 안 되는 애들. 네. 자, 그래도 많이 그거는 알려주고 있긴 있는 있었는데 상황이죠. 우리가 모르는 네. 건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그렇게 야. 중요한 거였다. 네. 거기가 원래 트레킹하는 걸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월 달에 어. 세계 지질공원 이 지질 트레킹 행사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은 행사 기간 동안 뭐 화산학자, 조류학자, 식물학자분들이 오셔갖고 예. 대중들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네, 같이 조사도 하고 그런 또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야, 거기 가서도 또 아는 척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총탄이 날아온 야. 방향으로 네. 저 방향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저 일출봉 가서 네. 옆구리 보여주고 예. 저 수월봉까지 가려면 네. 한참 가야지. 1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 가야 되죠. 네. 네. 중간에 한 번 더 어디 들려줘야 되는데 근데 중턱에는 한라산 근처에 와서 또 한 번 좀
아는 척 하고 갈 만한 뭔가 그런 네. 지시가 그래서 없습니까? 한라산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라산. 네. 야. 자,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제주도 하면은 뭐 한라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 한라산을 이해할 때도 또 다른 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제주의 가치를 발견한 이방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가 분명 우리나라 땅이 맞죠. 그런데 워낙 그 환경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독특하다 보니까 이미 100여 년 전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도 제주도가 남달라 보였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게 우리가 미리 알지 못했던 놓쳤던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100년 전에 제주도를 그렇죠. 방문했던 외국인들. 네. 자, 그분 얘기 좀 해보면은 예. 자, 일단 퀴즈를 내면 자, 한라산의 높이가 몇 미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1900 뭐 그런데 1900? 제일 높은데 네. 몰라요. 다 맞춰버리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렇죠. 대충 그 네, 정도면. 바로 1950m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자, 근데 이 한라산의 높이가 3m가 줄었습니다. 왜냐면 백록담 분화구가 계속 풍화가 되다 보니까 깎여 나가서 1947m가 정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그러면 이 한라산의 높이를 최초로 잰 사람이 누굴까요? 높이를 잰 사람이? 네. 그 자료 재지는 않았을 거고 저 산의 높이는 어떻게 잽니까? 네. 이런 그럼 관측해서 뭐 이렇게 잴 것 네.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 쟀겠지. 한라산이 우리나라 명산인데.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으로부터 약 122년 전에 예. 독일의 기자이면서 지리학자였던 지그프라이트 겐타라는 사람이 이 한라산의 높이를 최초로 측량했고요. 그리고 이 제주도와 한라산의 존재를 유럽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리게 됐습니다. 아, 취재 왔구나. 한국에 네. 취재로 와서 자, 그럴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 지리학자면서 기자다 보니까 1900년도에 중국 상해에 취재를 갑니다. 네. 자, 그리고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유럽 가려면 어쨌든 서해를 빠져나가야 되니까 네. 이 서귀포 이 바다 일대를 배를 타고 가다가 구름 사이로 솟아있는 한라산을 목격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중국 선원한테 물어봅니다. 저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중국 선원 이야기가 나도 가본 적은 없는데 전설 속에 등장하는 탐나국이라는 나라가 저기 있다더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예. 탐나국은 제주의 고대국가 지명이죠. 예, 예. 자, 근데 이 겐테 박사가 독일에 돌아갔는데 그 한라산의 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저 네. 상상 속의 나라. 네, 그러니까. 탐나구. 자, 그래서 안 되겠다. 가자. 다시 가자. 자, 다시 가자. 그래서 어. 당시 조선과 독일을 교류하고 있던 선교사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네. 1년 뒤인 1901년도에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 도민들도 한라산에 가는 게 금지였습니다. 왜요? 왜냐? 한라산은 제주 사람들한테 신이 사는 곳, 신성한 영산이기 산이. 때문에 네. 신의 영역에 발을 딛는다라는 게 허용이 안 됐겠죠. 자, 근데 파란 눈에 이방인이 와서 이상한 장비 한 보따리 들고 와서 한라산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 근데 이 겐트 박사가 당시 제주 목사를 설득을 합니다. 내가 뭐 훼손하러 온 게 아니고 훔치러 온 게 아니라 당신네가 신적으로 모시는 이 한라산의 정확한 높이가 궁금하지 않냐.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한라산에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 내가 다 조사해서 다 도큐멘트 드릴 테니까 허락해 달라. 예. 네,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말이 통했을까? 네. 독일 선교사 사람이. 도움을 받았겠죠. 선교사. 네, 네. 선교사 도움이 있으니까. 귀찮게 하니까 오케이. 고. 자, 그래서 제주 목사님이 11명의 병력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제주 목사님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네, 지금 도지사님이죠. 제주 도지사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라산에 등산로가 없다 보니까 진짜 막 길을 헤치면서 2박 3일에 걸쳐서 한라산에 올라갔고요. 예. 자기가 독일에서 가지고 왔던 기압계를 가지고서 기압계. 기압계를 가지고서 이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라는 거를 최초로 명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2달 정도 이 제주도를 더 탐험을 한 다음에 이제 독일에 돌아가서 이제 갔다 왔으니까 칼럼을 연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겐테 박사의 제주 여행기라는 칼럼을 6개월 동안 연재를 하는데 와. 정말 이 짧고 강렬한 문장으로 본인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네. 히리피디. 네. 내가 한라산에 올랐을 때 어. 마치 왕이 된 기분이었다. 음. 이렇게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한라산처럼 웅장한 산이 솟아있고 그 산 정상에서 내려다 봤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런 아름다운 풍광, 이런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지구상에 과연 몇 군데나 있겠는가라고 감탄을 그만 않았다는 거죠. 네.
멋진 말이네. 하와이는 안 가보시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야.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기록을 통해서 예. 우리가 또 한라산의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라산이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네. 당연히 한라산이 가운데 있으니까 한라산이 대폭발을 해서 제주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정반대입니다. 네, 이 한라산은 비교적 가장 마지막에 터지는 화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한라산이 없는 제주도가 있었는데 네. 거기 위에 중간에 퐁 하고 나와서 한라산이 갑자기 만들어졌다. 폭발된 바람에 자, 순서를 해보면 예. 일단 아무것도 없는 바다였습니다. 예. 네. 근데 해저면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조금씩 재가 쌓이면서 얘가 모습을 해수면유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예. 조금씩 넓어지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 제주라는 넓은 땅은 제주에 있는 360개의 이 오름들이 소규모 분출을 해서 이 넓은 플레이트를 만든 겁니다. 조금씩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만든 거고. 아니, 바다에서 화산이 뻥 터져서 네. 이 화산재가 쌓이고 쌓여서 해수면 위로 모습을 화산재가 드러내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네. 그래도 옆으로 또 터지고 터지면서 이제 점점 넓어진 거죠, 섬이. 바다에서 또 터져서 이게 화산이 바다에서 한 번 터지는 게 아니고요. 네. 한 번 터져서 맞아 이런 식의 화산이 있다. 그러면 옆구리에서 또 터질 수가 있고 아. 또 그 옆구리에 터질 수 되게 있으니까 조금씩 계속 넓어가는군요. 넓어지는 거죠. 예. 여기가 낙서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하필 마지막에 마지막 무렵에 가운데서 한라산도 한 번에 터진 게 아니고요. 이 두꺼비집처럼 오름이 쌓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라산이? 네. 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주도를 만든 1등 공신들은 이 360개에 해당하는 오름들이에요. 네, 그게 오름들. 먼저 있었고 네, 오름 중에 있었고. 하나가 백록담이다. 오름 가장 마지막에 터진 오름이 이제 백록담인 거죠. 거의 마지막에. 근데 왜 제일 높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나? 그럴 수도 마지막에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왜 오름은 예를 들면 한라산이면 이렇게 분화구에 자국이 있잖아요. 네. 펑 하고. 백록담. 근데 오름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왜 언덕처럼 돼 있어요, 오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 보통 화산하면은 일단 딱 그 일반적인 생각이 있죠. 이렇게 꼴깍꼴처럼 쌓여 있고 예, 끝에. 위에 구멍이 있어서 분화구가 있고. 예. 네. 자, 그게 이제 전형적인 분화구의 모습인데 예. 그런 분화구를 분석구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형태가 잘 남아 있는 거를. 자, 근데 꼭 화산이 다 터진다고 해서 화산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분화구가 없는 화산이 바로 삼방산입니다. 네. 삼방산 가보셨나요, 혹시? 안 가봤습니다. 네. 자, 삼방산에 저기 제주 남쪽에 가시면은 예. 정말 아주 엄청난 높이가 아주 뭐 300m 이상 되는 예. 커다란 돌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분화구가 없어요. 근데 얘도 화산이에요. 근데 왜 화산이냐면 예. 얘는 이제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빵 터져서 분화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이 마그마의 성분이 뿔처럼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이게 그 더 터지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져 버린 그냥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딱 거기서 네, 멈춘 멈춘 거군요. 거예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화산입니다. 네, 마그마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뭐 분화구가 꼭 있다고 해서 화산 분화구가 아니고요. 어쨌든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구조물이 있다라면 그걸 화산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거죠. 클라이막스가 없어도 그렇죠, 네. 그래도 분화구는 뭐 그럴 수는 있겠네. 네, 맞습니다. 왜 웃어 왜?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럽에 터지다 가면 말아도 네. 터진 걸로 친다. 우리가 유럽에 많이 가면 유럽의 고성들이 이렇게 아주 멋진 그 언덕에 그 성을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은 거의 제주 삼방산이랑 똑같은 용암돔입니다. 네, 화산이 터지지 않고 멈춘 상태로 그래서 있다 오름들이 보니까 이렇게 그냥 네. 둥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군요. 다. 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예. 화산 분화구가 있었는데 이게 풍화돼서 함몰되면서 다 무너져 내려서 그렇게 그런 그냥 경우도 분화구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있고.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죠. 네. 진짜 신기하네. 네. 알겠습니다. 야, 한라산은 한라산은 그래서 그렇다. 네. 스타는 댓글창에 어떤 분이 스타는 역시 마지막에 등장. 한라산이 제 주인공이니까 그럼 마지막에 한라산의 등장했다. 백록담 그 화산도 찔찔 흘렀어요. 네. 한라산도 여러 개의 화산들이 쌓여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하필 이제 방패 화산이 이렇게. 그렇죠. 방평 화산이죠. 근데 마지막에 만약에 백록담 같은 화산이 분출하지 않았더라면 예. 한라산도 분화구가 없었겠죠. 예. 네, 그냥 봉우리 형태로 산으로 남아 있었겠죠. 네. 네. 와, 진짜 신기하네요. 한라산. 또 재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거의 이제 마무리를 가고 있는데 예. 일단 그 화산섬 하면은 용암 동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용암 용암 동굴? 네, 화산이 있으면 용암이 흐르니까
당연히 용암 동굴이 만들어지겠죠. 만장굴. 그렇죠, 아니, 맞습니다. 용암이 흐르는만 흘렀지 동굴이 왜 생겨요?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구현동화를 해보면은 예. 분명 근처에 화산이 하나 있었겠죠. 예. 그럼 화산이 용암을 토해내면은 이 용암이 흐르겠죠. 네. 그러면 용암이 그 중력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다 보면은 용암이 뜨거우니까 땅바닥이 녹아서 점점 패어지겠죠. 아 녹아서. 네, 땅이 녹으면서 점점 내려가겠죠. 땅이 패면서. 예. 자, 그런데 일단 표면에 흐르는 용암들은 공기랑 접촉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식습니다. 네. 그러면서 얘가 천장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내부에는 여전히 뜨거운 용암들이 흘러나가다 보니까 그 용암이 빠져나간 자국이 식으면 그때부터 용암 동굴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네네네. 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는 지금 우리 확인된 용암 동굴은 180개 정도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동굴인 만장굴을 좀 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장굴. 자, 화면을 보시면은 만장굴은 일단 폭이 가장 넓은 구간이 18m 정도 되고요. 예. 천장이 가장 높은 구간이 23m나 됩니다. 와. 자, 그 얘기는 이 만장굴이 물론 한 벌의 용암 분출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 수천 번, 수십만 번 흘렀겠죠. 예. 근데 어쨌든 여기를 가득 메울 정도의 엄청난 양의 용암이 흘러나갔다라는 거를 이런 걸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나간 자리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암이 다 빠져나간 그 터널이 식어서 굳어지면 예. 그때부터 용암 동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근데 용암일 왜- 때는 왜- 막 녹이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 흘러 네. 지나갔다. 그렇죠. 거기서 식었으면 그냥 꽉 막히는 거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눈 쌓인 곳에 예. 네. 뜨거운 물 주전자에 갖고 와서 맞아요, 맞으면 정확하세요, 내가 비유가. 괜히 굳이 뜨거운 물이라고 네, 표현을 하지만 가서 오줌도 누구 그랬잖아요. 그럼 오줌 넣으면 거기 구멍 파이잖아. 맞습니다. 그런 네. 거예요?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용암 동굴이 만들어진 건데, 예. 그래도 이 만장굴은 그 길이가 7.4km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길이가 긴 용암 동굴이고요. 예.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 만장굴은 이런 과학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가치가 있는데 바로 80년 전에 이 만장굴을 최초로 발견했던 꼬마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만장굴을 최초로 발견한 게 초등학생 아이들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 선생님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 1946년도에 이 만장굴을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 전에는 굴이 있는지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오. 자, 그래서 네. 저는 이 만장굴을 발견한 꼬마 탐험대의 이야기야말로 이 제주의 자연유산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의 정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요 얘기로 좀 그 얘기를 하이라이트를 해주죠. 해보도록 이야. 할게요. 와. 자, 일단 이 만장굴 초등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예. 1946년도 해방 예. 직후죠. 예. 자, 그 저 동상 속의 대장님이네? 주인공이었던 예. 네, 그 제주 김영초등학교의 초임교사로 발령을 받은 부종효 선생님하고 저기 옆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30명이 네. 저렇게 횃불 들고 집신 신고 들어가서 이 만장굴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왜 저기까지 갔어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 고향이 그 구자셨던 부선생님께서 예. 진주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모교로 이제 발령 받은 거죠. 예. 자, 그런데 해방 직후에 내 모교에 와서 내 고향 후배들을 가르친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네. 자, 그래서 정교 교과 과정 외에 특별 활동반을 3개를 만듭니다. 선생님이. 네, 선생님. 예. 서클. 그 서클. 네. 어. 자, 일단 해방된 조국에 과학 여건이 필요할 것 같다. 오. 과학반 만들었고요. 자, 과학만큼 예술 활동도 중요하니까 음악반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아나 존스처럼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탐험반을 만들었습니다. 탐험반. 네, 탐험반. 탐험반이 이유가 있구만. 자, 그런데 문제네, 제가 볼 문제. 때는 이 선생님은 탐험반이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주에서 뛰어놀다 보면 동굴이 많이 있었겠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놈아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귀신 나온다, 그렇지. 부정 탄다, 못 들어간 이유가 너무 많죠. 자, 근데 자기가 대학에 가서 공부해보니까 아니 내 땅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지하에 수백 개의 용암 동굴이 있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 제자들과 함께 탐험해 보자. 자, 그렇게 시작한 건데, 자,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꼬마 탐험대 그 30명의 대원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거의 다 돌아가셨고요. 예. 유일한 생존자가 94세에 네, 김두전 할아버지만 살아 계시는데, 아까 그 사전에 네, 사진 속에 사진에 나오셨던, 네. 꼬마 탐험대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분 저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 저게 부정규 선생님이 네, 아니야? 아닙니다. 네. 와. 자, 근데 저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선생님이 보통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과학반을 선발해 놨는데 맨날 자습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46년도 여름에 배를 타고 몰래 일본에 밀항을 해서 일본에 가서 현미경을 구해 오십니다.
왜? 아이들한테 미지세계를 보여주겠다고. 현미경이 없었는데 없었으니까. 당시. 네. 아. 그리고 음악반의 아이들한테는 맨날 전국 노래자랑 나가라고 노래만 시킬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딘가에서 첼로를 구해다가 아이들로 하여금 부르는 음악이 아니라 연주하는 음악 경험을 최초로 선사를 하고요. 자, 그리고 탐험반 아이들한테는 얘들아, 탐험을 하려면 체계적인 체력 관리가 중요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한라산으로 전주령에 나갔다 오십니다. 네, 이렇게 좀 과하셨죠. 자, 뭐 그럴 수 있.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네,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이제. 대단하신 선생님이야. 네. 동료 교사들과 또 그냥 무작정 가면 안 되니까 몇 차례 답사를 하고 이제 디데이를 남겨놓고 예. 교장 선생님께 컨펌을 맡아야 되잖아요. 예. 네, 선생님 제가 아이들 데리고서 동굴 탐험을 다녀오겠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위험하게 무슨 동굴 탐험하냐. 그렇죠. 근데 감 죽는다 이랬겠죠. 네, 요즘엔 이거 큰일 나죠. 자, 근데 그 당시 아마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은 예. 아마 다 대인배셨던 것 같아요. 아니, 부선생,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생각을 했나. 오. 우리 김영의 이 이 귀한 아이들이 이런 위대한 탐험을 떠나는데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네. 자, 그래서 탐험 당일날 새벽 6시에 전교생을 소집을 해서 탐험대 발대식을 열어줍니다. 와. 네. 또 애들이 피곤했겠죠. 뭐가 이제 특이한 학교에 특이한 선생님. 네, 그리고 학부형들은 일 나가시기 전에 새벽에 도시락 싸고 와. 집신 만들어서 와. 아이를 허리춤에 채워주고 아이들이 아침 7시부터 만장굴의 비공개 구간인 1 입구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야. 자, 그런데 꼬마 탐험대라고 해서 절대 얕보시면 안 됩니다. 예, 나름의 정말 대한민국 정부처럼 조직도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사진을 살짝 보시면은 예. 일단 담력이 가장 좋은 아이들은 선두에서 횃불을 들고 길을 안내하는 횃불반을 맡았고요. 네. 자,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이려면 석유가 있어야 되니까 네. 덩치 좋은 아이들은 석유등을 들고 가는 보급반. 보급반. 자, 예. 그리고 마지막 시크릿 에이전트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저는 이 얘기 듣고 나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예. 자, 부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우리가 여기 절대 놀러 가는 거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동굴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 게 된다라면 우리가 동굴의 길이와 폭을 측량을 해서 문서로 기록을 해서 후대에 전달을 해야지만 이 탐험이 온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측량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와, 진짜 체계적이네. 네, 야. 그런데 야. 저 측량반 아이들이 80년 전에 어떤 도구를 써서 이 만장굴의 길이를 현재 길이와 오차 범위가 500m밖에 안 날 정도로 정밀하게 측량을 했습니다. 만장굴의 깊이를 길이를. 길이를. 네, 길이라고 전체 길이. 하면 전체 수평 깊이. 길이. 네, 예, 네. 예. 와.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 좌우 길이요? 그렇죠. 입구부터 저 출구까지의 길이를. 깊이, 네, 깊이, 깊이죠. 네, 깊이. 네. 예.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그 당시에 문방구도 없었을 텐데. 네. 그냥 새끼줄 같은 거 하나 입구에다 막아놓고 줄 쭉한 후에 씨를 끌고 와서. 나중에 그 새끼줄 들고 가서 다시 재면 되죠. 아, 거의 정답 맞추셨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제주도에는 네. 벼농사 거의 안 짓습니다. 예. 대신에 청보리 농사 많이 짓죠. 예. 우리 가파도 청보리 축제 유명한 것처럼 네. 청보리 타작한 거를 가져다가 새끼줄을 꼬아서 야. 20m짜리 줄자를 만듭니다. 이걸로 한 뼘, 두 뼘, 세 뼘에서 길이를 그렇게. 쟀는데, 자, 근데 아까 이 프로님 말씀처럼 가능 어떤 분들이 아니 뭐 새끼줄 꼬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100m짜리로 만들면 더 금방 될 텐데 네.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예. 해방 직후에 5학년 잘 먹지도 못해서 애들 키 요만하면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애들이 횃불 서너 개 들고 들어갔다가 후미에 있는 아이들이 볼일 보겠다고 대열을 이탈해 버리면 이거 안전상의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이 줄자를 20m로 만들어서 이게 줄자이면서 아이들의 생명줄 역할을 한 거예요. 다 이거 잡고 다 있어야 돼. 잡고 같이 이동해서 길이 체크해. 야. 발을 정착해놓고 한번 가고 또 또 한 번 같이 가고 이동해. 들어갈 때마다 같이 쉬어. 이렇게 된 거죠. 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만장굴이 발견이 됐는데, 이야. 그러면 어찌 보면 진짜 이 톰소의 모험 같은 이 꼬마 탐험대 이야기가 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예.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위대한 발견을 했던 과학자 탐험가 많이 있죠. 예. 네. 뭐 다이는 비그로 항해를 통해서 진화로를 만들었고, 여러 결과들이 있죠. 예. 자,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지식인 집단이었어요. 뭐 대학교 교수님 탐험대, 그렇죠. 박물관 관장님 탐험대, 네. 그리고 정부와 귀족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줬죠. 그러니까 범선 만들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 동굴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횃불 들고 집신 신고 새끼들 끌고 들어가서 밝혀낸 경우는 인류 역사서에 없습니다.
이야.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네스코가 이런 세계 자연대 심사를 할 때 예. 이런 인문학적인 팩터들까지 다 서베이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이에요? 만장굴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늘 그냥 어마어마하구나. 봤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발견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예. 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할 때까지 어른들이 못한 게 이상한 겁니다. 뭐 한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가면 죽는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 들어가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진짜 야. 그래서 아직도 제주에 가시면은 예. 이 부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부종료 기념 사업 재단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속한 이제 학자분들이 요즘에는 이 업적을 좀 다른 식으로 재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뭐냐면 물론 과학적 발견도 중요하시죠. 네, 예. 중요한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해방 직후에 이 폐허가 됐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동굴로 돗자발로 한라산으로 탐험을 다니면서 야. 심지어 기록까지 남겼던 이런 행태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전형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즉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완벽한 형태의 교육을 행했다. 네, 야, 그래서 또 선생님 다른 만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진짜. 진짜 대단한 선생님이네요. 와, 한체를 훈련하러 한라산까지 보내면서 자, 그런데 그걸 대단한 걸 맞아요. 발견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한번 가고 싶으니까. 진짜 제대로 그냥 흉내만 네, 내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탐험을 해보자. 네. 네, 그래서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와, 담겨 있고요. 진짜 대단. 그런데 진짜 이 대단하네. 만장굴의 예? 그 만장굴을 네. 8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근데 또 다른 꼬마 탐험대가 지금 만장굴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네, 화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예? 자, 보시면은 이분들이 누구냐면 올해 우리나라가 아주 우주 탐사의 원년이었죠. 예. 네, 누리호 2차 실험 발사 성공했고 네. 그리고 8월에 다누리호가 발사돼서 이번 달 연말에 달궤도 도착을 합니다. 자, 바로 이분들이 우리나라 누리호와 다누리호를 만든 주역들입니다. 천문학자 분들인데요. 네. 네. 나중에 우리나라도 2030년도에 이제 달에 탐사 로봇을 보낼 겁니다. 네. 위성만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자, 근데 달의 용암 동굴과 제주도의 용암 동굴이 형성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2030년에 보낼 저런 달 탐사 로봇의 시제품을 만들어 와서 지금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달 표면이 저 용암 동굴 안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달에 있는 용암 동굴이랑 제주에 있는 용암 동굴의 표면이 거의 유사하죠. 달에도 용암이 있어요? 그럼요. 달도 달이랑 화산으로 화성에도 만들어요. 화산 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달도? 네. 그럼 달도 반쪽에 보면 그 안에 핵, 외핵, 내핵, 멘틀에 그럼요. 뭐 화산 있어요? 네, 있죠. 지구만큼은 지금은 다 활동들이 죽어들어서 지구만큼 활발하진 않지만 과거에는 다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 그럼 달에도 일출봉도 있고 다 있겠네요. 실제로 달이랑 화성에도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하기야. 네, 그래서 이 화산 활동이라는 거는 예. 지구적 현상이 아니고요. 전 태양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탐사하면 네. 저 달에도 뭐가 그렇죠,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저 우주에도 저 네. 행성에도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일들이 이 만장굴에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아마 부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라면 와. 아마 되게 흐뭇해하시겠죠. 야, 달에는 대기가 없죠. 대기가 거의 없죠. 네.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내려올 때도 네. 매우 빠른 속도로 내려올 텐데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오. 지금 그 가장 잘 보진 예가 뭐냐면 예. 태양계에서 지구처럼 활발하게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천체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목성을 대표하는 크게 4가지 위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2호라는 위성이 있어요. 갈릴레오 위성 중에 하나인데 이 2호 위성을 몇 년 전에 나사 탐사선이 관측을 해보니까 2호의 북극 지역에서 뭔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화산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화산 가스, 화산재가 올라오는데 와. 거기는 대기도 없고 예. 중력도 약하니까 이 화산재가 올라가는 기동의 높이가 지상에서 180km 고도까지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빨리 떨어지고 네, 그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와. 네. 자, 진짜 대단하네요. 예. 네, 그래서 제주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달탐사 로봇 테스트를 네. 이 제주 용암공원에 하고 있다라는데 또 그냥 이 사진만 보기엔 아까워서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영상 있어요? 네, 짧게 보시죠. 예. 예. 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나중에 한 10년, 10몇 년 후에 한국 대략 강아지만 한 거죠? 그렇죠. 한국 최초의 달 탐사 로봇가 달에 간다라면 네. 아마 예, 제가 갈 거다. 저렇게 비슷한 것들이 가겠죠. 아. 네, 지금은 거의 시제품 형태이기 때문에 네. 사진 찍어오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보통 요즘에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하와이 용암동굴에서 저런 로봇에다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를 달아서 예. 이제 인간이 가기 어려운 동굴들의 지형을 3D로 매핑을 해서 그렇게 동굴을 여는 걸 나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걸 지금 제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물
바다. 네. 야 재밌네. 저 이렇게 한 거는 하늘을 보는 겁니까? 왜 고개를 앞을 보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 일단은 눕혀 있는 게 원래 상태고 네. 이제 탐자를 하려면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라는 그런 거죠. 보라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네. 제주도가 이런 좋네. 자연과 과학이 있다. 네. 가서 어디 그냥 호텔에서 수영하고 올 일이 저는 아니네. 제주도는 다들 그랬는데 제주도는 맛집이지. 근데 맛집이 아니고 제주도에는 봐야 되는 과학들이 많다. 맞습니다. 네. 좀 제주도를 잘 보존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당연한 무슨 당연한 질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좀 위험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태? 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제주도가 보통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 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경치가 이쁘니까 되겠지. 뭐 그리고 뭐 성산일출봉이 있으니까 됐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이 된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자, 첫 번째가 한라산인데요. 이 한라산이 고도에 따라서 크게 네 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각 등 고도 때마다 식물 다양성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아까 성산일출봉 말씀드렸고 예. 마지막 세 번째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용암동굴과 석회암동굴의 특징이 결합된 용천동굴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네? 뭐? 용암동굴은 배웠고. 네. 용천동굴. 자, 일단 동굴하면은 석회굴에는 뭐 석회암 종속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제주도는 화산섬이니까 새카만 용암 동굴이 있죠. 예. 근데 제주도 가면은 이 용암 동굴 위에 석회암 종속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아 일반적인 동굴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이 용암 동굴과 석회암 동굴의 특징이 결합된 최초의 동굴이 제주에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건 어쩌다 생겼어요? 아, 그거 얘기가 좀 긴데. 네. 쉽게 말하면 3분만 얘기해주세요. 전신주 교체 작업을 하다가 예. 용암동굴의 천장이 깨지면서 전봇대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화산학자들이 밧줄 타고 내려가 보니까 예.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밑에 동굴이 있었던 네네네. 거예요? 그런데 아. 화산동굴이기도 하고 네. 용암동굴이기도 용암동굴이면서 하고. 석회암동굴인 거죠. 그러니까 용암동굴이면 이렇게 터널처럼 뭐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터널처럼 돼 있으면서 새카매야 되는데 예. 들어갔더니 새카만 용암동굴은 맞는데 예. 천장에 석회암 종유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석회암동굴은 원래 석회암으로 되어 있던 석회암 지역에서, 지대에서만 만들어진 지대에서 거죠. 나온 네. 거잖아요. 뭔가 그게 이제 구멍이 빗물이 들어가면서 스며들면서 석회암을 녹이면서 녹아서 생긴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럼 석회암도 있고 현무암도 있고.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제주도가 이제 바람이 세다 보니까 해변가에 있는 이 석회암 동굴의 모래를 바람이 동굴 위로 운반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동굴 위에 석회암 언덕이 만들어지겠죠. 아. 예. 그럼 비가 내리면 그 석회암 동굴이 녹아서 동굴 안으로 스며들면서 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중 구조가. 네. 근데 아직까지 야. 전 세계에서 최초이면서 유일한 동굴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네. 아직도 또 다른 케이스에 이런 동굴을 발견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압도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게 있고요. 만장굴이에요? 만장굴 아니고? 아, 용천동굴. 용천동굴. 네. 아.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의 핵심 그 아젠다인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거는 네. 경치가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지구라는 행성에서 제주도라는 지역이 사라지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 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80억 전 인류가 앞으로 어떤 화산 지형을 영영 보지 못할 거냐. 80억 전 인류가 앞으로 어떤 유무형의 자연유산을 영영 보지 못할 거냐.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주어지지 않고서는 세계 자연유산 택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대단한 타이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제주도가 지금 세계 자연유산이 2007년도에 최초 등재가 됐고요. 지금 2번이나 재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자연유산 타이틀 덕분에 그나마 이 제주의 자연이 지금 이 정도만큼이라도 보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계 자연유산은 세계에 몇 개나 있어요? 21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제주도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작년 여름에 우리 서해 갯벌이 두 번째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된 아주 큰 소식이 있었죠. 그럼 서해 갯벌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죠. 네. 왜냐하면 요즘에 전 세계 추세가 다 간척사업 해버리고 예. 다 밀어버리니까 해안에 그런 뻘이 그렇게 없죠. 해안에 네. 뻘이 있는 없지, 게. 뻘이. 네, 네, 아. 네, 네, 네. 머드. 네, 그렇죠. 우리 막 그러면 그 옆구리 중요하다면 성산일수 네, 네, 옆구리 중요한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괜찮습니까? 아, 근데 일단은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 아래 내려갈 수는 괜찮고. 없고, 네, 어쨌든 탐방로 안에서만 보시면은 네. 충분히 다 그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제주도의 제2공항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저는 그냥 숲을 막 해서 이렇게 그 많은 네.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은 결국 어쨌든 우리도 행동이 필요하겠죠. 네. 가만히 그냥 눈으로 볼 수만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제주도가 그냥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로서의 제주가 아니라 예. 80억 인류가 보존해야 되는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제주도를 그냥 지금 이 정도만큼이라도 보존하자. 보존하고 보존해야 유지한다라면 된다. 정말 우리 귀한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의 먼 훗날 외국인 친구들이 제주를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마 느끼는 감동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2공항은 반대한다. 저는 거기 놓고 해두겠습니다. 네. 해군기지도 물어봐야 제주 해군기지는. 네, 다음 편에도 한번. 제주가 어느 동네나. 그런 저 깜짝 놀랐네요. 이런 일 제주도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몰랐네. 하나도 몰랐는데요, 네. 정말. 야,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문경수 문경수 대장님, 대표님. 대장님 모시고 문 대표님은 플레이랩스라고 하는 회사도 경영하시면서 네. 저 플레이랩스가 그 제주도 같은 곳에 이런 과학 이야기를 네, 아이들에게 그런 거죠? 해주는. 저는 아이들 대상 교육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예.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정말 꼬마 탐험대처럼 어. 제주도를 탐험하는 그런 또 교육 프로그램도 야, 있고요. 그거 재밌겠다.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뭐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신청자 있으면 네.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서 일단 잘 팔리는 거 위주로 하고 있고. 플레이랩스 관심 있는 분들은 플레이랩스를 플레이랩스에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네, 거기다 네이버에 뭐- 플레이랩스 네, 이렇게 플레이 찾으면 치시면은 네, 홈페이지 됩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 가시면 어. 이 플레이랩스에다 아이 그냥 반나절 맡기고 맡기고 부모님 따로 놀면 된대. 나이스 소주 한잔 하러 가기 딱 좋아.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 와. 알겠습니다. 플레이랩스 문경수 대장님. 탐험가 문경수 대장님 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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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